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6년차 주부입니다. 아니, 주부였죠. 이제는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이혼녀입니다. 이걸 요새는 싱글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혼이 흔해졌다고는 하지만 저는 많이 두려웠어요. 아이까지 데리고 제가 과연 뭘 할 수 있을지 무서웠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혼녀라는 딱지가 붙는 것보다도 우리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는 생각이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이혼을 하면 혼자 먹고 살아야 하는데 별다른 기술도 없고 친정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망설이게 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랬던 제가 가차없이 그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걷어차버리게 된 일 들어보시겠어요? 어쩌면 모두들 차라리 잘했다고 진작 하지 그랬냐고 하실 거예요. 요즘 금수저 흙수저 하잖아요. 부자로 태어나고 가난하게 태어나고 하는 이야기 말이에요. 저는 전형적인 흙수저 집안의 장녀예요. 제 밑으로 남동생이 2명이나 있고요. 자랄 때는 우리 집이 그렇게 가난하다고 생각하거나 제가 그렇게 불행하다고 생각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평범하게 자랐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제가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살아서였다는 걸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는 다 저처럼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만 있어서 그냥 잘 사는 사람들은 어디 멀리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같이 동생들 있는 큰딸들은 당연히 대학은 꿈도 안 꾸는 걸로 생각했네요. 제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도 상고를 갔고 거기서 자격증을 따서 고3 때부터 바로 취업을 나갔어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고 부모님이 기뻐하셨고 저는 그게 다인 줄 알았죠. 부모님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고 동생들 공부시킬 수 있었고 저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세상에는 안 그런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당연하게 대학도 다니고 친구들이랑 돈을 모아서 여행도 가고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저는 작은 회사 격리도 일을 했는데요. 그 회사 개졸 여직원들은 어찌나 반짝반짝 예쁘던지. 좋은 옷을 입고 예쁜 구두를 신고 향기 좋은 화장품을 쓰고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며 주눅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참 못났죠. 세상이 불공평하다거나 아니면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화도 못 내고 그냥 주눅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반짝거리고 저는 그냥 볼품없는 길가의 잡초 같았거든요. 그러다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제가 동경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좋은 집에서 태어나 대학도 나오고 직장도 다니면서 하고 싶은 것 하고 가고 싶은 곳도 마음대로 가는 사람. 회사 동료 소개였는데 저는 그런 그 사람이 참 좋았네요. 그래서 그 사람과 결혼하면 왠지 저도 그런 생활을 같이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을 했었죠. 그때는 그저 좋은 생각만 하느라 그 사람의 성격이 제멋대로고 참을성도 없고 이기적이라는 사실을 보고서도 모른 척 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그때 자신에게 무조건 잘 맞춰주는 걸 보고 결혼을 결심했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제멋대로 굴어도 제가 고분고분하니 자신을 잘 맞춰줄 거라 생각했던 거죠. 그런 생각으로 시작된 결혼이 행복할 리는 없었겠죠. 물론 결혼까지의 과정도 쉽진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고졸에 집안도 변변치 않은 저를 너무나 싫어하셨고 인사를 하러 찾아뵀을 때도 막말을 하며 무시하고 모욕했습니다. 없는 집에서 자라서 그런지 빈티가 줄줄 흐르네. 야, 넌 꼭 이 결혼 해야겠니? 맘에 안 들어. 너 내 애들이 좋다고 하니까 허락하는 걸로 알고
앞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살아. 알았니? 저는 저런 말을 듣고도 한마디 대꾸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고맙다고 생각했던 것도 같아요. 저처럼 가난한 고졸이 남편 같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는 게 황송하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으니까요. 상견례 자리에서도 막말과 무시는 이어졌습니다. 남편의 아버지와 남동생은 아주 우리를 투명인간 취급을 하더군요. 우리 부모님과 동생들이 일어서서 인사를 해도 받는 둥 마는 둥. 밥 먹으러 온 건지 밥만 먹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폐악을 부려댔죠. 마치 결혼을 깨러 나온 사람처럼 말이죠. 제가 내 아들이 이런 집안에 장가갈 줄 알았으면 그렇게 열심히 안 살았을 거예요. 저 제 아들 진짜 쉬면 꺼지랴 부이면 날아가랴 애지중지 키웠어요. 손에 물 한 방울은커녕 지자리 한번 안 치워보네요 제가. 아휴, 사돈 댁에서는 해주실 게 없으실 테니 뭐 어쩌겠어요. 오늘도 아들이 좋다고 하니 나온 거예요. 그러자 제 친정엄마가 안절부절하며 말했습니다. 아, 네, 그러셨어요. 자식은 다 귀하죠. 저희도 큰딸한테 해준 건 없지만 저희에겐 정말 귀한 딸이에요. 제가 정말 기특한 아이랍니다. 고등학교 졸업해서 돈 벌어 동생들 학교도 보내고 사부인이 예쁘게 봐주세요. 저희가 모자라서 그렇지 우리 아이는 똑똑하고 야무진 아이니까. 됐어요. 그래봤자 고졸이잖아요. 그래서 예단이나 예물은 하실 순 있어요. 아휴, 당연한 걸 이렇게 물어봐야 하고. 참 진짜 그렇네요. 우리 아들, 내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진짜 괜찮은 앤데. 언제라도 훨씬 좋은 집안 딸이랑 결혼할 수 있는 아이라고요. 친정아버지는 부들부들 떠시다. 친정엄마가 말려서 겨우 아무 말도 안 하고 자리를 빠져나왔죠. 동생들도 너무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저는 가족들 앞에서 얼굴을 줄 수가 없었네요. 친정아버지는 그날 밤 집에서 술을 마시며 제 손을 잡고 오셨어요. 이 결혼 꼭 해야겠냐고요. 하지만 저는 그 사람과 꼭 함께하고 싶었네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다잡고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어쩌면 부모님들이 말릴 때 그만뒀어야 했을까요? 결혼을 할 때 저희 친정엄마는 무리를 내서라도 제 예단에 맞춰주려고 하셨어요. 시댁에서 교회에 작은 전세를 얻어주셨고 친정엄마는 너 책 잡히면 안 된다고 무조건 좋은 걸로 예단을 해주셨습니다. 그걸로 빚까지 지셨는데 동생들마저 걱정 말라고 누나가 원하면 이제 우리가 해줄 테니 가서 제발 잘 살아만 달라고 했죠. 그렇게 우린 결혼했습니다. 저는 어쩌면 그때까지도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나 막말을 하고 저를 구박할 때 남편이 단 한마디도 말리거나 제 편을 들어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저는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결혼 생활의 결말을 미리 예고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을 때였죠.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저는 시댁으로 부여받습니다.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매주 주말은 늘 시댁에 가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일주일간의 살림을 전부 밀어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일을 하는 와중에도 주말마다 시댁에 가서 청소와 빨래를 하고 삼시세끼 밥을 하고 치우고 그 다음 주 시부모님이 먹을 반찬까지 만들어 놓아야 했네요. 임신을 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막달이 되어 한몸 움직이기 어려울 때도 예외 없이 주말은 시댁에 가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자 오히려 집에서 논다며 평일에도 불러댔어요.
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을 하더라도 남편은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죠. 오히려 시댁으로 퇴근을 해서는 내가 차려주는 밥상을 먹고 편하게 자기 방에 들어가 자고 내가 빨아주는 옷을 입고 출근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제대로 쉴 수도 앉을 수도 좁은 방에 편히 잘 곳도 없었어요. 그렇게 막달까지 시달리다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은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저를 남편이 닥달하기 시작하더군요. 이번 주는 갈 수 있겠지? 몸도 이제 괜찮잖아. 엄마 봐, 이번 주는 오래. 무슨 소리예요? 나 아이 낳은 지 일주일도 안 됐어. 가긴 어딜 간다 그래. 가고 싶으면 당신 혼자 가면 되잖아요. 야, 나 혼자 가면 밥은 누가 차려줘? 애도 보여드려야 할 거 아냐? 엄살 그만 떨고 일어나. 주말에 잠깐 갔다 오면 되는 것 가지고 유난이야. 우리의 대화를 듣던 친정어머니가 기가 막혀 소리를 질렀습니다. 김서방, 지금 뭐라 그랬나? 이혼한? 이혼한이라니? 지금 애 낳은 지 일주일도 안 된 애한테 그게 무슨 소린가? 신세갈 데리고 어디 간다 그러는 거야? 친할머니도 애기 보고 싶어 하셔서 그래요. 잠깐 들리기만 할 건데 왜 역정이세요? 장모님은 애기 많이 보시잖아요. 내가 지금 애기 보고 노는 것 같은가? 산모 산후조리 하는 거 안 보여? 자네 평소에도 주말마다 본가 간다더니 이렇게 매번 가서 애를 부려먹은 거야? 밥을 차리다니 지금 얘 보고 밥 차리라 그러는 건가? 지금 제정신이야. 친정어머니가 그렇게 화를 내시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 당장 데리러 오라고 하고 저와 아기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네요. 그리고 저에게 이혼을 권유하셨죠. 아무리 없어도 도저히 자기 딸이 그렇게 사는 건 못 보겠다면서요. 아마 그때가 제가 처음으로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했던 때였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가 않았어요. 저에게는 당장 젖먹이 아기가 있었고 저희 친정집은 갑자기 늘어난 두 식구를 만만하게 받아들일 형편이 아니었네요. 당장 저와 아기가 방 한 칸을 차지하자 친정부모님은 당장 잘 곳이 없어서 거실에서 주무셔야만 했어요. 앞으로도 돈은 더 들 텐데 이렇게 부모님에게 기대어 살 순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며칠 뒤 잘못했다며 저를 데리러 온 남편을 못 이기듯 따라 나섰어요. 친정어머니도 저를 보내줄 수밖에 없었죠. 제 짐을 싸면서 그날 어머니는 많이 우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하셨네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제가 더 많이 참고 감당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러서인지 남편은 얼마 만은 쑥으로 들었어요. 하지만 곧 예전과 같은 생활이 계속되었죠. 저는 젖먹이를 업고 시댁으로 가 집안일을 하고 종처럼 하녀처럼 그 집 식구들 수발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물론 남편도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시동생과 시아버지도 곧 익숙해졌는지 저를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도 어쩌면 익숙해졌던 것 같습니다. 주중에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살림을 하고 주말에는 시댁에 가서 하는 노릇을 하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죠. 그러나 점점 이런 상황에 한계를 느끼게 되더군요. 바로 시아버지가 퇴직을 하시고 교회로 전원주택을 사서 이사를 하신 것이죠. 시아버지는 꽤 큰 중견기업의 중역으로 계시다 퇴직을 하셨어요. 젊은 시절부터 능력이 좋으셔서 나름 자산도 많이 가지고 계셨죠. 그동안 제가 참았던 것은 어쩌면 시부모님이 나중에 그 자산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물려주실 것처럼 하셨기 때문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은 고생하지만 이게 맏며느리의 도리라며. 어차피 이 재산은 다 큰아들에게 넘어갈 것이니 지금은 좀 참으라고 시아버지가 흘리듯 여러 번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퇴직을 하시고 서울집을 정리해서는 아들에게 이런 방구도 없이 교회 전원주택으로 가버리시더군요. 그 큰 집을 정리하고도 저희에게는 단 한 푼도 오질 않았죠. 오히려 이사비와 각종 살림살이 가전을 요구했습니다. 게다가 집은 어찌나 호화로운지 좋게 몇십 평은 되어 보이는 마당에는 잔디가 깔려 있었고 한쪽에는 커다란 텃밭까지 있더군요. 자기 손으로 풀 한 폭이 안 뽑을 거면서 시어머니는 이미 텃밭에 키울 채소를 정해놓고 모종까지 사놓은 상태였네요. 집은 좋기 100평도 넘었습니다. 3층에 옥상 정원과 다락방까지 있었고요. 그 집을 온종일 오르내리며 쓸고 닦아야 하는 사람은 바로 저였네요. 교회로 이사를 가고 나서도 주말마다 가야 하는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생스럽다고 애원을 해도 남편은 귀등으로도 듣지 않았죠. 거기에 집이 외진 곳이라 주말마다 저희가 마트에 들러 장까지 봐서 가야 했어요. 시부모님은 우리에게 단 한 푼도 주지 않으면서 매달 용돈과 장보기까지 시켰고요. 외벌이에 아이까지 키우면서 두 집 살림을 하는 꼴이니 도저히 감당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말에 장을 보러 가면 신이 나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한가득 골라 담을 뿐이었네요.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이사 가시고 나서 주말마다 가는 거리도 너무 멀고 지금 장 보는 거 한 달에 얼마나 나오는 줄 알아? 거기다 용돈에. 제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끼리 지내면 안 돼. 너 진짜 양심 없다. 주말마다 부모님 장 좀 보는 게 그렇게 아깝냐? 남들은 돈 들여서 주말마다 놀러 가는데 우린 가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 큰 집에서 놀게 해주는데 그 돈이 아깝다고 그러는 거야? 돈도 못 버는 주제에 진짜 양심도 없다. 내가 가서 공짜로 놀아? 밥하고 청소하고 누가 하는데 거기 놀러 간다고? 나는 가서 일주일치 살림 다 하고 반찬까지 해놓고 와야 돼. 갔다 오면 며칠은 몸져 누울 정도야. 그 큰 집 3층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느라 무릎 아파하는 거 안 보여. 마당에 풀 뽑고 텃밭에 당신이 한 번이라도 풀이라도 뽑아줘 본 적 있어? 놀러 가다니. 이거 장 보는 거 우리가 얼마나 먹고 오는데. 반에 반도 못 먹어. 내 밥도 제대로 챙길 시간도 없고 나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해. 매달 용돈도 드리는데 내가 종이야? 하녀야? 그럼 쉬엄쉬엄 하면 되잖아. 가서 청소 좀 하고 밥 좀 하는 게 그렇게 힘드냐? 그렇게 돈 아까우면 네가 나가서 좀 벌든가. 하는 일도 없으면서 유세는. 어차피 그 집 다 내 거 될 텐데 그까짓 것 좀 한다고 무슨 큰일이라고. 아 시끄러워. 이번 주에 이모네랑 삼촌들도 다 온다고 했어. 가야 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랬습니다. 주말마다 시어머니는 자기 살림에 텃밭 가꾸기를 시키는 것도 모자라 자기 친정 식구들이며 그 아들 며느리 손자들의 심지어 자기 친구 가족들까지 불러들여 바베큐 파티를 한다, 캠핑을 한다, 손님을 불러댔어요. 그 많은 사람들 먹을 것을 차리고 잠자리를 보고 뒷정리를 하는 것은 전부 제 몫이었죠. 손님들이 오면 남편도 거기 껴서 놀고 먹느라 바빠서 저는 물론 아이도 뒷전이었습니다. 어떨 때는 제가 그 집 도움을 넘어 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네요. 어쩌다 손님이 오지 않을 때도 저는 잠시 앉을 틈도 없이 1층에서 3층까지 다락방에서 옥상 정원까지 오르내리며 청소를 하고
마당을 정리하고 텃밭에 잡초를 뽑고 거름을 주는 일을 했어요. 그 와중에 밥을 해서 식구들 먹이고 그 다음 주 시부모님 밑반찬까지. 한번 다녀오면 며칠은 온몸에 파스를 붙이고 누워있어야 할 정도로 힘겨운 날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상황은 점점 더 참기 힘들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동생이 만나는 여자가 있다고 하더군요. 시동생도 남편 못지않게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인 성격이라 여자를 만나더라도 오래가지 못하고 헤어지곤 했는데 이번에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결혼 얘기가 오갔습니다. 상대편 여자는 아주 큰 부잣집 딸이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들은 남편이 짜증을 부리더군요. 아, 그 새끼가 뭐가 좋다고 그런 부잣집 딸을. 아, 짜증나네. 나보다 못한 새끼는 그런 부잣집에 장가를 가고 난 고작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아, 차라리 결혼 파토 났으면 좋겠네. 그 이야기를 듣던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 결혼이 불행하다는 얘기를 내 앞에서 뻔뻔하게 하는 것도 어이가 없었지만 그렇다고 자기 동생 결혼이 깨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다니. 그런 남편의 바람과는 달리 동생의 결혼은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얼마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네요. 야, 지금 빨리 내려와. 청소도 하고 장도 보고 요리도 해야 돼. 할 일이 태산이다. 지금 빨리 와라. 네? 아니, 평일에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애도 학교에 가 있는데, 애 아빠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가요? 우울하면 와. 주말에 네 시동생 결혼할 사람 인사 올 거야. 빨리 청소하고 해야 할 거 아니야. 아니, 그래도 어머니, 저 애 학교도 보내야 하고 살림도 해야 돼요. 차도 없는데 제가 거길 어떻게 가요? 저 가면 애는 누가 챙기고 애 아빠는 어떻게 해요? 주말에 일찍 갈게요. 이러자 시어머니는 귀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바락바락 악을 쓰더군요. 야, 우울하면 오지 무슨 말이 이렇게 많아? 니까짓 게 내가 오라면 오는 거야. 애 학교야 니네 할 일 없는 엄마가 와서 보내면 될 거 아니야. 우리 아들 밥도 챙기고. 하는 것도 없는 게 무슨 헛소리야? 당장 안 오면 너 내가 가만 안 둬? 당장 와. 시어머니는 악을 바락바락 쓰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죠.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때가 수요일, 토요일에 온다는 시동생의 여자친구, 그러니까 제 예비동서가 될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서 저는 애고 남편이고 다 팽개치고 가야 했던 겁니다. 그 예비동서는 부잣집 딸이니까요. 저는 가난하고 가진 것 없는 흙수저 며느리자 그 집안의 조매뿐이고요. 저는 기대가 되진 않았지만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더 가관이더군요. 안 그래도 엄마가 전화했어. 아, 좀 가면 되지. 넌 왜 그렇게 말이 많냐? 꼭 분란을 일으켜. 나도 여기서 출퇴근하기로 했으니까 빨리 가. 애는 장모님 오시라고 하고. 야, 갈 때 버스 타라. 택시 타니까 돈 많이 나오더라. 저는 전화를 끊고 자리에 앉아서 앞으로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분명했죠. 더 이상 이렇게 살 순 없다는 거요. 무엇보다 나를 종 취급하는 것도 모자라 자신의 아이까지 함부로 생각하고 내 부모님도 막대하는 인간과는 더 이상 엮여봐야 소용이 없을 거란 생각이 들더군요. 일단 저는 아이가 학교하기를 기다려 짐을 쌌어요. 그리고 친정으로 가 아이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잡아타고 시댁으로 향했죠. 10만 원 가까이 택시비가 나왔지만 괜찮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벌 떨었겠지만 전 이제 그러지 않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는 녹이 등등한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바로 한 대 칠 기세였죠. 오느라 수고했다는 말은커녕 제 얼굴을 보자마자 고함을 바락바락 질러댔습니다. 야, 네가 뭔데 이제 와? 네가 뭔데 말에 꿀을 하냐고. 가진 건 쥐뿔도 없는 게 내 아들이랑 결혼해서는 이제 네가 간이 배밖에 나왔지? 너 조심해. 안 그러면 내가 알거지로 몸만 쫓아낼 줄 알아. 알았어? 저는 그저 못 들은 척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이젠 화가 나지도 서럽지도 않았죠. 온갖 집안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빨래며 청소는 물론 냉장고 청소와 커튼 빨래, 거기다가 마당에 무성한 풀도 뽑아야 했네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름이 다가오면 마당의 잔디나 풀은 조금만 관리하지 않으면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거의 매일 관리를 해야 하는데 시어머니는 그 넓은 마당 관리를 제게 전부 떠넘겼어요. 날은 뜨겁고 땅에서 열기는 올라오고 혼자 쭈그리고 앉아 헉헉대며 잡초를 뽑고 마당을 고르는 일을 하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올랐습니다. 누가 보면 인부를 사서 일을 시키는 줄 알았을 겁니다. 그렇게 드디어 토요일이 되었어요. 아침부터 시어머니는 흥분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저에게 잔소리를 하고 고함을 지르며 어쩔 줄을 몰라 하더군요. 보다 못한 시아버지가 그만 좀 하라고 말릴 정도였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어마어마한 양의 음식을 했습니다. 갈비찜에서 잡채, 국, 반찬과 각종 무침의 후식까지. 제가 봐도 어마어마한 손님 음식을 다 해냈죠. 하지만 제가 이런 음식들을 다 어디서 배우고 어떻게 이렇게 뚝딱 잘 해낼 수 있었는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더군요. 마치 원래 그래야 했다는 것처럼요. 시동생이 데려온 예비동서는 정말 도도한 사람이었어요. 처음 집에 와서도 주눅이 들거나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둥대고 어려워한 사람은 바로 시동생과 시어머니였죠. 한눈에 봐도 명품티가 나는 고급스러운 옷과 명품 가방, 우아한 화장에 당당한 태도가 멋져 보였네요.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아니에요. 어서 와요. 오느라 힘들었죠? 길이 외져서. 자자, 얼른 식사해요. 배고플 텐데. 그들은 저만 쏙 빼놓고 자기들끼리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그리고 서로 소개하고 하하호호 이야기를 이어갔죠. 저는 그저 부엌의 가정부처럼 서서 시중만 들 뿐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저를 소개하거나 앉으라고 권하는 사람도 없었네요. 음식이 너무 맛있네요. 이거 직접 다 하신 거예요? 음식 솜씨가 대단하시네요. 아하, 뭐 별것도 없는데. 입에는 맞아요? 그때 제가 불쑥 끼어들었어요. 어머니가 하시긴 뭘 하셨다고 그러세요. 간도 볼 줄 모르시면서. 그거 다 제가 한 거잖아요. 재료 손질이나 할 줄 아세요. 아, 옆에서 잔소리는 할 줄 아시지. 제가 불쑥 던진 말에 모든 식구들이 놀라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너 지금 여기서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거짓말로 넘어가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요. 왜요? 제가 틀린 말 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려고 하자 분위기를 돌리기 위해서 시동생이 나섰죠. 엄마, 이런 날 왜 그래? 얼른 식사하세요. 누가 하면 어때? 맛있으면 됐지. 어머, 말씀 섭섭하게 하시네. 누가 한 게 왜 안 중요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고 보니 저에게 고맙다는 말씀도 한마디 안 하시네요. 뻔뻔하게. 그동안 제가 해준 밥이 몇 끼인데.
그러자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야, 너 미쳤어? 왜 그래? 조용히 하고 당장 강으로 안 가? 그래, 나 미쳤다. 정신 나갔어. 아니, 애초에 나를 종처럼 부리고 가족으로 소개도 안 한 당신들이 미친 거 아니야. 하긴, 가족이 뭔지는 알아야지. 저기 동생, 내가 얘기했지? 이 집 구석엔 다들 미친 식구들만 있다고. 하도 와보고 싶다고 해서 내가 말리진 않았지만 다 이 모양이야. 이 집? 다 내가 관리하고 내가 청소해. 안 그러면 내가 올 때까지 먼지가 굴러다녀도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는 식구들이야. 나 저 마당 풀까지 내가 뽑았어. 다 쓴댔지? 그러자 식구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그때 예비동서로 온 아가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깔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네 언니, 충분히 알았어요. 다들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거. 하긴 기대도 안 했어. 언니, 그만 부엌에서 나와요. 이제 가게. 밥도 먹었겠다. 나가서 커피나 한잔해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앞치마를 벗어서 던졌습니다. 식구들은 전부 입만 딱 벌린 채 우리를 쳐다볼 뿐이었죠.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준비해온 노란색 각대봉투를 식탁에 내던지며 말했어요. 갑자기 제가 왜 이러나 궁금하실 텐데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러는지 이해가 되실 테니까. 이게 뭐냐. 이제 진실을 밝혀야겠네요. 저 예비동서, 아니지. 제가 동생으로 여기고 있는 저기 저 아가씨요. 저는 그 예비동서로 인사를 온 아가씨를 가리키며 숨을 크게 몰아쉬고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폭탄을 터뜨릴 시간이니까요. 저 아가씨, 여기 어머니 딸이에요. 아, 물론 아버님이랑은 혈연 관계가 없으시고요. 식구들은 모두 눈만 껌뻑였어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린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였죠. 저는 터지려는 웃음에 간신히 참아내며 겨우 입을 열었네요. 아버님, 어머니가 둘째 아들 낳고 몇 년 있다가 몸이 안 좋아서 친정에 가서 한창 지내다 오신 적 있죠? 요양을 해야 한다고 몸이 너무 안 좋다고 해서 거의 1년 가까이 친정에 계시다 왔는데 기억나세요? 아, 그때 집사람이 몸이 약해서 그래서 내가 애들도 가정부랑 가정교사 붙여서 혼자 키우고 그랬지. 맞아. 얼추 1년 정도 있다 왔어. 그때 무슨 병인지 병원에서 뭘 했는지 정확히 안 물어보셨죠? 그냥 계속 몸이 안 좋다고 하고 어머니 친정에서도 요양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그랬지. 그때는 전화도 잘 없고 교통도 불편할 때라. 나도 돈 벌고 애들도 어려서 바빴고. 그랬는데 그게 대체... 시어머니는 이 이야기를 듣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죽일 듯이 달려들어 머리채를 휘어잡았네요. 야, 이 미친나. 무슨 헛소리를 하려 그래? 이 미친이 갑자기 왜 이래? 그러자 아가씨가 나서더니 시어머니 얼굴을 쫙 올려붙였습니다. 난데없이 뺨에 맞은 시어머니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죠. 조용히 해요. 이 염치도 이연도 모르는 짐승만도 못한 인간아.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시어머니는 얼얼한 뺨을 붙잡고 주저앉아 고개를 들어 아가씨를 쳐다보았습니다. 남편과 시동생은 말리지도 그렇다고 끼어들지도 못하고 바보처럼 주춤 서 있기만 했죠. 그때 어머니는 아프셨던 게 아니었어요. 애를 낳으러 간 거예요. 아버님 몰래 바람을 피우다가 임신했거든요.
그 남자랑 도망가려고 했는데 남자에게 버림을 받았다네요. 애를 지우기도 시간이 늦어서 몰래 친정에 가서 낳아서 버린 거예요. 바로 여기 이 아가씨가 그따 버린 그 아기고요. 시아버지는 경악스러운 눈으로 저와 그 아가씨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과 시동생도 경악하기나 마찬가지였죠. 시어머니는 악을 써대며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 어디서 무슨 말을 듣고 와서 이러는 거야? 어디서 헛소문을 듣고 와서 이 미니? 그러자 그 아가씨가 나섰습니다. 증거가 필요해? 내가 바로 그 증거인데 어쩌실래요? 그렇게나 잊고 살고 싶다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말라고 하더니 기억 안 나시나 봐. 저는 아가씨의 말에 이런 방구도 하지 못하는 어머니를 앞에 두고 꿋꿋하게 입을 열었네요. 아버님, 그 봉투 열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어머니와 저 아가씨 유전자 검사 의뢰한 거예요. 당연히 일치로 나왔고요. 믿지 못하시겠으면 아버님이 직접 해보세요. 시아버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확인하고는 자리에 주저앉았죠. 시어머니는 엉금엉금 기어가 시아버지에게 다가가 머리를 숙였어요. 여보, 아니야, 정말 믿지 마. 이거 다 조작된 거야. 네가 그럴 리가 없잖아. 하지만 시아버지는 그런 시어머니를 외면하고 방으로 가버렸네요. 저는 가방에서 다른 서리봉투 하나를 더 꺼내어 머리 빠진 남편 얼굴에 던졌습니다. 이건 당신 거야. 얼른 처리해서 보내. 다시는 안 보고 싶으니까. 이게 뭔데? 너 바보니? 이혼설이야. 순순히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국물도 없을 테니. 그러자 그때까지 바닥에 엎드려 몸 놓아 울던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선 저에게 아들 쓰며 달려들었습니다. 너 때문이야 이년아. 네가 우리 집안을 이 꼴로 만들어 놓고 멀쩡하길 바래? 이 죽일 년. 가진 것도 없던 년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그러나 저도 이번에는 당하고만 있지 않았어요. 달려드는 시어머니를 확 밀어버렸죠. 그러자 아가씨가 시모를 막아서며 마지막 남은 회포를 풀었네요. 그렇게 가진 것 하나로 유세를 떠는데 그거 아세요? 이제 그나마 남은 재산 전부 투자한답시고 둘째 아들이 다 가져간 거. 액수도 별로 안 되던데. 그 투자금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얼마 있지도 않은 사람들이 요새는 웃기지도 않아. 그리고 시동생을 향해 독서를 날렸죠. 당신은 본인이 그렇게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인데 내가 설마 널 좋아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정신 차려. 너도 우리 집 돈 보고 온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 와중에 바람 피는 것도 다 알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너 좋아하는 애들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가 몸을 돌려 나가려 하자 남편이 거칠게 저를 붙잡았습니다. 야, 너 이렇게 가는 게 어딨어. 이혼? 집안을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이거 다 수습해야 할 거 아냐. 어디 가려 그래.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남편의 부릅뜬 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곧바로 남편의 뺨을 대차게 올려붙였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한 대가 아니라 10대, 아니 몽둥이로 흠씬 두드려 패주고 싶었죠. 수습? 수습은 사고 친 사람이 하는 거야. 나는 우리 결혼이 이 지경이 된 원인을 너한테 물을 거고 위자료도 청구할 거야. 아, 애는 내가 키울 테니 그렇게 알아. 원한다면 만나게는 해줄게. 저는 그 말만 남기고 그 지긋지긋한 집에서 나왔습니다.
다시는 이 집에 들어설 일도, 그리고 저 식구들을 만날 일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제가 용기를 내게 된 것은 바로 아가씨, 예비동서로 우리 집을 찾았던 이 동생 덕분입니다. 시댁의 시달림에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을 때 저는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집안일에 주말까지 시달리고 아르바이트까지 하려니 힘들었지만 홀로 서기를 준비해야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그렇게 동네 근처 반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어느 날, 웬 아가씨가 찾아왔습니다. 인상도 좋고 우아한, 한눈에 봐도 부잣집 딸처럼 보였죠. 네, 그 사람이 바로 이 동생입니다. 그 동생은 갑자기 찾아와 죄송하다며 내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내가 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몰래 변호사와 상담을 한 것도 다 알고 있었죠. 동생은 그날 저에게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밝혔습니다. 부잣집에서 곱게 자라났지만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부터는 자신이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궁금하게 여기게 되었다고 말이죠. 그렇게 알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었어요. 동생의 부모님은 사실 시어머니의 옆 동네 사람으로 서로 한두 다리 건너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아이가 생기질 않아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말이죠. 그리고 유부녀가 몰래 애를 베어서 친정에 낳으러 왔다가 동생의 부모님에게 접근해 아이를 입양하도록 권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동생의 부모님은 갓 낳은 아기를 준다는 말에 기뻐하며 동생을 받아들여 지금까지 금이야 오기야 키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몰래 낳은 아이를 아무도 모르게 보내버리고 시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원래 자리로 돌아가 살았던 것이죠. 이 모든 사실을 안 동생이 고등학생 때 시어머니를 한번 찾아간 적이 있었다고도 했어요. 그저 친엄마를 한번 보고 싶다는, 그냥 얼굴만 보고 싶었다는 순수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기어코 자신의 찾아온 딸을 매정하게 쫓아냈답니다. 아마도 시아버지에게 들킬까봐 그랬을 테죠. 다시는 찾아오지 말아라. 어디서 함부로 그런 소리를 짓거리냐. 다시 눈에 띄면 죽여버리겠다. 차라리 그때 죽여버릴 걸 그랬다. 이런 이야기들은 어린 시절 동생에게 큰 상처가 되었고 어쩌면 복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자라면서 일을 악물고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을 한 동생은 차근차근 자신의 친모의 추악함을 밝히기 위해 준비를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주변 조사를 하다가 저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이죠. 우리는 그날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서로의 이야기를 하며 울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몇 번이나 만났죠. 동생은 그저 단순한 복수만을 꿈꾸지 않았어요. 자신의 존재를 그토록 숨기려고만 하면서 자신이 저지를 죄를 생각하지도 않는 시어머니의 잘못을 알려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래야만 자신의 존재도 인정을 받는 것 같다고 하면서요. 다행히 동생은 키워주신 부모님의 사랑으로 잘 자라서 인성도 인품도 훌륭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그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였고요. 그렇게 동생과 저는 그간 증거를 모으고 차근차근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 와중에 시동생을 알게 된 동생은 약간의 미끼를 던졌고 그 미끼를 덥석문 시동생은 부모님 몰래 전원주택을 담보로 거액을 토대한답시고 전 재산과 부모님 재산까지 얻어서 바친 것이었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시댁은 난리가 났습니다. 시아버지는 당장 시어머니를 집에서 내쫓아버렸어요. 이혼 소송을 하던 뭘 하던 맘대로 하라며 친정으로 내쫓아버리고 울며 불며 매달려도
절대 받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친정에서도 어머니를 달가워하지 않는 눈치라 결국 근처에 월세방을 하나 얻어 겨우 사는 중이라네요. 그렇게나 애지중지하던 아들들도 다 본인을 외면해버린 것이죠. 현재 저는 이혼을 마무리하고 아이랑 잘 살고 있습니다. 그간 모아두었던 증거와 녹취를 활용해 유리한 방향으로 이혼을 마무리했어요. 양육권도 모두 가져오고 매달 양육비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아버지가 그동안 미안했다며 너와 손주 몫으로 주려고 했던 것이라며 넉넉하게 따로 챙겨주셔서 친정 근처에 작지만 아늑한 집을 구할 수 있었네요. 전 남편은 아버지에게도 쫓겨나고 저에게 위자료를 주느라 있던 집도 처분을 해서는 회사 근처 작은 오피스텔에서 산다고 해요. 아이를 만나러 가끔 오면서 저에게 연락을 하려고 하지만 절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웃긴 건 알고 보니 시아버지는 저희가 매주 장을 보러 가는 비용을 남편에게 매달 넉넉히 주었더군요. 그런데 남편은 그 돈을 자신이 전부 가로채어서 마구 썼던 것이었죠. 시동생이 부모님 몰래 손을 대었던 투자금은 동생이 전부 시아버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시동생이 냈던 대출금까지 대신 갚아줄 순 없었죠. 시동생 역시 아버지 몰래 집과 부모님 재산에 손을 댔던 것이 들켜서 거의 의절 수준으로 쫓겨났다고 해요. 어리석게도 시동생은 그 돈으로 엉뚱한 곳에 투자를 해서 다 날려버렸더군요. 다니던 직장도 변변치 않았던 터에 대출까지 일으켜서 그걸 갚느라 고생 중이라고 하네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같이 지내려고 마련했던 전원주택을 처분했습니다. 어차피 관리하기도 힘이 들었는데 욕심에 부렸던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금액까지 보태어 전부 아이 앞으로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조용한 곳으로 내려가서 지내고 계시죠. 저는 그때 인연을 맺은 동생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동생은 여러 외식업도 겸하고 있는데 저는 그곳에서 레시피를 개발하고 조리법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동생이 제가 일하던 반찬 가게에서부터 제 요리 솜씨를 눈여겨보았다고 하더군요. 일도 재밌고 사업도 점점 번창하는 중이라 요즘은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진작 뭐라도 시작할 걸 겁먹고 두려워하면서 망설였던 제가 후회가 될 정도로 말이죠. 저의 새로운 시작이 어떤가요? 이 정도면 새로운 시작을 한 것이 훨씬 잘했다고 할 만하죠? 이 사연을 듣는 분들도 모두 용기를 가지고 뭐든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시작하기 전에는 무섭지만 막상 시작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들도 용기를 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썰망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